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 SNS 한 뉴스 짚어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야가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네네. 어제 오후 여야 열람위원은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전문가까지 동원해 국가기록원에서 검색 작업을 벌였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 회의록을 열람해 NLL 포기 발언 유무를 따지려던 여야가 이제는 대화록 실종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 형국입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요. 이 대화록 공방으로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국정조사 이슈가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뭐 이런 우려 당연히 나올 만하죠. 네. 예. 한 트위터리아는 국정원, NLL 포기, 4대강, 전두환, 다시 NLL. 끊임없는 이슈 바꿔치기로 충격은 줄고 필요하기만 하다. 휴가 다녀오면 다 잊혀지는 건 아닐런지 라고 걱정했고요. 예. 다른 트위터리아는 대화록과 함께 국정원 선거 개입 이슈도 사라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무흐하게 웃고 있겠구나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국정원 부정선거에는 집중하지 않고 NLL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 메인 음식이 상했는데 사이드 음식 맛이 좋다 안 좋다 따지는 격이란 비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NLL은 NLL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지 대체 두 가지 사안이 뭔 상관이 있다고 민주당이 NLL에 끌려다니며 국조기관만 까먹는지 당최 모르겠다는 의견과 예. 핵심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경찰의 조작 은폐,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사전 합작 의혹 이거 밝히는 거란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확실하게 하란 말이다라는 트윗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제 가동이 되니까 네. 여기서 좀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대화록이 없다는 걸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찾았다. 아니야, 없애. 전부 폐기해라고 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리의 추악한 소행처럼 아마 국가기록원도 찾았다. NLL 포기 발언 없다고? 그럼 덮어. 못 찾겠다. 아니 그냥 회의를 없다고 해. 라고 했을 것만 같다고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6월 말로 감면 혜택이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율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네. 어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취득세가 영구 인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문제는 지방정부 재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인 취득세 인하는 예. 지방세수의 부족을 불러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문제죠. 예. 네, 지방세수 보충 방법으로 담배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이 거론되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서민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가 공식화된 와중에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보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담배 소비세 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시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꼬집었고요. 예.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부자들을 위한 취득세 인하에 왜 담배세나 지방 소비세를 늘린다는 거냐. 올리기만 해봐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흡연자입니다. 네. 그리고 집 사라고 취득세 감면하면 담배값을 올리는다. 돈 있는 놈 살리고 없는 놈 삥 뜯겠단다. 잘하면 부가세 올린다는 소리도 나오겠다라는 예. 의견도 있었고요. 예. 취득세 내리고 담배값 올려서 세금 보충할 거면 그냥 앞으로 돈 있는 경제활동 많은 사람 예. 세금 걷지 말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소주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소주값 5만 원, 담배값 10만 원 받아라라는 울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울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네. 담배값이 말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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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트위터리아는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세 인하는 장단점이 있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지만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재원은 엉망이 됩니다. 취득세를 낮추려면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높여서 거래는 활성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팔게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담배세를 올리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지방세 내리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까요? 지난 4월에 나왔던 네. 부동산 대책 약발 없는 거 이미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그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정책을 그렇죠.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여야가 국가기록원에서 계속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 보관돼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하면서 발표까지 했는데요. 그 이후 정말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탈탈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의 열람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전해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동아일보 보도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이라고 하면서 보도한 내용이 그 참여정부 때 청와대의 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냈던 조명균 씨가 올해 1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 이 삭제를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지원에서 삭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관련 사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발언에 진실된 내용, 네. 정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현재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조명근 전 비서관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조명근 전 비서관이 네. 직접 간접으로 이제 확인하는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지원으로 예. 이지원상의 그 대화록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 함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네. 이후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지원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 그는 이제 당시 참여정부에서 보고는 거의 모든 것을 네. 다 이지원으로 보고했습니다. 네네. 그 시스템상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보고를 하면 그것은 일단 삭제가 불가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삭제가 안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지원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다 기록물관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지원 보고했던 것이 이관이 안 되는 경우란 거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의원께서는 이지원이 일단 탑재가 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늘 동아일보가 그 관련 보도에서 또 하나 밝힌 내용이 뭐냐면 물론 그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조명균 씨가 또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러면 예.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아무튼 이제 앞부분 말고 그러면 삭제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드리면 예. 그 동아일보 보도는 정말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입니다. 허위입니까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삭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 이지원 기능에서는 삭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없고 예. 다만 2007년 말에 예. 이제 쟤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외장 하드로 해서 네. 이제 팜스라는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고 나서 네. 이 이지원을 초기화를 했죠. 예. 이제 포맷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시스템도 넘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삭제를 한 게 아니고 예. 전체 내용을 다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고 이 시스템도 다음 정부에 쓰기 위해서 포맷 초기화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삭제한 거하고는 전혀 삭제 기능이 첨가된 거하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지금 몇 가지 문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지원 이 문서관리 카드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지원 그 문서관리 카드와 별개로 네. 그러니까 국가기록관에 넘기는 거 별개로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업무 인계 시스템을 만든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지만 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뒤에 이제 정부가
정부가 쓸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그 업무인계 시스템에서는 일부 삭제나 수정, 첨가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주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걸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이지원의 삭제 기능을 첨가한 것처럼 예. 이야기한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이지원 시스템과 업무 인계 시스템이 다르다. 이 전혀 말씀이신 거예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을 네. 당시 그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이나 네. 또는 거기에 관련된 문서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명근 전 비서관이 이지원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은 네. 그래 삭제를 전혀 될 수가 없는 거고 또한 다 이건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만 한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든 그 문서 한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비밀로 보관해라. 그건 종이 문서 형태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을 이제 2008년 1월 3일이라고 그때 예. 국정원에서 공개했던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 이제 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대화록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제가 확인한 네.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이고 네.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 두 가지 진술 내용을 확인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참여정부에서 폐기했다거나 네. 또는 조명근 전 비서관이 폐기했다거나 라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자,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그 조명균 전 비서관의 그 두 가지 발언을 이제 뭔가 전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지원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건 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지원에 탑재를 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올렸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대화록이 작성이 됐지만 그때 예. 두부가 작성이 됐는데 이거를 파기를 했고 예.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 사이에 그 보완 작업을 거쳐서 국정원에서 다시 만들었다. 예. 그리고 이건 한 부밖에 없었다.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달에 국정원에서 이걸 공개를 했을 때 생산 일자가 2008년 1월로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제 그때 궁금증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게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네. 이제 애초에 2007년에 이제 14 정상 선언을 하고요. 네. 당시 이제 녹취를 했습니다. 근데 녹취를 했는데 그 녹취를 풀어보니까 네. 그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실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녹취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녹취된 것이 아니고 네. 그 내용상 중간에는 약간 좀 이렇게 끊긴다든지 아니 시작 부분이 잘 시작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관리의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다 왔는지 정확히 왔는지 네. 그리고 지금 탑재해서 있는 것의 현상이 맞는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틀려 있었다는 거죠. 그 용량 차이가. 음.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나머지 용량 차이가 다 맞지는 않지만 좀 약간의 이제 사소한 용량 차이는 그런갑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예. 문제는 그와 같은 용량 차이가 4, 5년간 지속됐다는 것도 굉장히 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의원님,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워낙 복잡하니까 예. 단순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처음에 얘기한 그거 못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바로 나왔으냐? 그건 민주당 쪽에서 나왔는데 이지원을 구동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 그러면 그 뒤에 계속 찾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대동하고 이지원을 구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원 소스가 있는데 네. 그걸 구동하려면 전문가가 최하 2주일 그리고 보통은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관의 자체 기술로는 못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까지가 열람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구동해서 정말로 우리가 못 찾았다는 것을 완비를 다 해버리고 싶지만 예.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열람이나 검색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지원 구동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다른 이제 우리가 전문 검색 방식을 취했는데요. 그런 방식을 취하고도 그 목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관에
제출한 것을 믿고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3작업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그 기한을 22일로 못 박아놓고 할 게 아니라 예. 만약에 그 초기에 그 문제가 나타나면 다시 여야가 협의를 해서 그럼 이지원을 구동해서 찾아볼 수도 다시 추가 합의를 해서 예. 시한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열람위원들이 애초에 10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여야 2인씩 가서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 기록물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기록관에서 제출된 목록이나 대상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록관이 몇 가지 잘못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정 기록물의 전문 검색이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단어를 넣으면 키워드요. 예. 네, 키워드를 넣으면 본문에 있는 내용도 다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열람을 했는데 예. 전문가한테 확인을 했더니 지정 기록물은 그 키워드 검색이 안 된답니다. 예. 그리고 제목이 있는 것만 검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와서 기록관에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들이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하자. 네. 그게 이제 전문 검색인데 가서 2, 3일을 한 거죠. 예. 가서 못 찾은 거는 맞는데 예. 그렇다면 좀 더 찾기 위한 확실한 방법인 이지원 복구를 해서 예. 일단 복구해서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주에서 한 달이 걸리니까 네. 일단은 시한은 정해져 있고 예. 그것을 그 시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찾지 못했다. 음. 그런데 다만 그렇다 해서 이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이후라도 그러면 다시 그 새누리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지원을 구동시키는 것을 합의를 보고 여야가 다시 의결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이제 가서 시도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찾는 것은 사실 기술적이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별도로 찾는 것은 하자는 거죠. 예. 그걸 뭐 수사를 하자 그러면 저희들은 특검으로 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냥 그 자료 검색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지원에 탑재되어 있는데 탑재했다고 하는데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원이 없다면 네. 누군가가 폐기를 했든지 삭제를 했든지 대통령 기록관에서 어떻게 했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열람위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은 별도로 하자. 네. 필요하면 특검을 해서 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예. 지금 열람 기간인 수요일까지 예. 일단 새누리당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10일간의 열람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열람 기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 대화록뿐만이 아니라 사전준비회의록, 예. 사후 이행과 관련된 문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열람을 빨리 하자. 수요일 이전에. 이른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첨부문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첨부문서라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죠. 첨부문서라기보다는 예. 아주 본질적인 문서인데 그걸 하고 그러면 대화록이 없는 건 어떻게 하느냐. 국정원에서 그동안 그 공개를 했던 것이 적법하지도 않고 부적절하지만 원문 공개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그것을 인용해서 대화록은 일단 보고 예. 나머지 서류들은 빨리 열람 기간 안에 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은 NLL 포기 발언을 했냐 안 했냐는 거기 때문에 네. 그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종지부를 찍자. 예.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대체 그러면 이 대화록이 어디 갔냐는 것은 주위에 그건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뭐 지금 이지원 복구하는 데만 해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걸 특검을 한 다음에 또 몇 개월이 소요되니까 네. 더군다나 국민들 입장이나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종집을 하고 대화록 존재 여부나 대화록의 삭제, 은닉 이거는 별도로 사실 규명을 해나가자.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수 세력은 어떤 지금 역공을 하고 있냐면 애당초 국정원이 발췌본이라는 그다음에 또 전문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네. 했을 때 이것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게 민주당 아니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또 국정원 걸 보자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정확히 보세요? 말씀드리면요. 예. 국정원에서 공개를 했을 때 네. 저희들이 보십시오. 아주 책임있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국정원 본이 네. 원본이 조작된 거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그것은 부적법한 거다. 예. 국정원이 보고
그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이렇게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고발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절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상 간의 대화록을 어떤 이번에처럼 열람위원들이 한다든지 아주 최소한의 공개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걸 많게나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예. 굉장히 부적절한 거다. 예.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전문 공개가 나고 나서 국민들의 55% 이상은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새누리당은 계속적인 공세를 했거든요. 예. 또 일부에서 그것도 NLL 포기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국정은 그거 가지고 계속 또 이렇게 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원본의 대화록을 포함한 당시에 사전 사후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오픈해서 네. 그것도 최소 공개, 최소 열람의 원칙은 지켜야 되겠지만 네. 해가지고 논란에 종식하자 이렇게 시작됐고 이걸 진행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의 비적법성, 부적절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그 대화록이 2007년 말에 작성됐다라고 하는 그 대화록 최종본 예. 이것은 맞다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진위 여부를 지금 제가 당시 작성자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맞다 이럴 수는 없지만 네. 저희들은 크게 조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는. 예. 자, 오늘 오전에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는 아니고요. 예.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제 어제 오후에 했고요. 네. 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들 쭉 이야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이제 열람의 결과를 보고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 와 있는 준비회의나 또는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들에 대해서 빨리 열람을 시작하자. 네. 이걸 이제 어제 운영위원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 열람위원들, 민주당 열람위원들 5분이 네. 열람을 하고자 실제 열람 장소에 갔었죠. 네. 그런 일을 오늘 오전에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안을 이렇게 수사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네. 지금 대화록이라는 게 당시 참여정부의 생산자가 이야기한 것과 네. 또 현실에 있어서는 대통령 기록관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면 저희들은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만 그 수사는 예. 특별검사 형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안 된다. 왜냐하면 예. 이미 그 정문원 의원이 네. 이 대화록과 관련된 발언을 했고 거기에 따라 물론 이 대화록의 존재 여부는 아닙니다만은 네. 검찰이 한번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고 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해소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그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어떤 그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냐면 새누리당에 덫에 걸렸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 결국은 그쪽으로 덫을 쳐서 이쪽으로 유도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정말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근래 언론 보도도 나와 있지만 지난 10월에 예. 새누리당이나 또 좀 관계되는 분들의 어떤 발언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남재준 국정원장의 어떤 정보위에서 발언 네. 이런 것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뭐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네. 상당히 의심이 좀 간다. 네. 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아직 뭐 확신을 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덫에 걸렸다는 것은 저들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예. 근데 기본은 네. 이 NLL 포기 발언이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지난 대선전에도 나와가지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요. 네. 또 이번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엄중한 현실이 있는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려 하니까 합의를 하니까 또 이 NLL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소모적인 논쟁과 논란을 그만하자. 네. 라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그 많은 기록물 학자들이 반대하고 국민들도 우려했지만 네. 정말 고육책으로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과 그 사전 사후의 문서를 다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됐던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록을 찾지 못한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실 저희들로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애초에 이야기 저희들이 했던 이 NLL 포기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네. 저희들은 충분히 현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정말 정쟁을 그만하고 NLL 포기 발언 여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이 문재인 의원이 전면 공개를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여야 의결까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것은 부적절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그러니까 설령 열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또 입맛에 맞게 언론 플레이를 할 텐데 예. 논란이 종식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이제 그 전해철 의원께서는 고육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심정은 알겠지만 예. 이것이 어차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 아니었느냐.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의 정치 공작 국면을 오히려 희석시키는 결과만 빚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이제 내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차질 없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국민들에게 그 당시 국정원이 했던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경찰에서 했던 그 수사 결과 은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NLL 논란이 국정조사를 좀 물타기 하거나 또 희석시켜서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렇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런 어떤 논란은 네. 굉장히 소모적입니다만은 네. 또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라기보다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당하는 이렇게 입장에서는 한 번은 네, 이걸 좀 네. 종식시켜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은 네, 충분히 말씀하신 바와 이해할 수 같이 있다는 거죠. 예. 기록물 학회나 이런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열람위원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가서 사실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마음이. 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법을 만들어서까지 네. 265만 건 이상의 수백만 건의 기록을 남겨서 음. 정말 역사에 도움되고자 했던 건데 예.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예. 더군다나 열람위원회 한정했다고 하지만 가서 이런 목록을 보고 하는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극복돼야 될 게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될 때 더욱 그러는데요. 예. 근거 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해명되지 않고 계속 넘어가고 그것이 어떤 국면마다 네. 선거라든지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정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통령 어렵게 만들었던 기록관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네. 정말 많은 권해도 했지만 이번만은 이런 소모적인 것들은 좀 논란을 종식시키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네. 이게 문제가 사실은 NLL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7월 11일도 보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정문원 의원이 네. 우리 열람 이 과정이 진행하고 있을 때도 또다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NLL 문제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 이런 걸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NLL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척도가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에만은 이 논란을 종식시키자라는 뜻에서 했다는 것을 정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확인차 그 정리를 하면 그게 검찰이 되든 특검이 되든 민주당 물론 이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면 예. 지금 이지원을 구동을 해서 그 대화록에 이지원의 탑재가 된 적이 있었는지 예. 이거는 금방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는 이제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지원의 구동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지원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옛날 참여정부 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이지원이 아니고 예. 지금 국가 대통령 기록관에 와 있는 외장하드 예.
그 외장하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지원으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제 로그 기록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팜스라는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로그 기록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로그 기록은 사용자 로그 기록이라 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단계. 어. 이 시스템에 누가 들어왔냐는 것만 보여주고, 실제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로그인 됐는지 액티비티 로그인은 그거는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 누가 접속했는지는 전혀 지금 그 보지를 못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 자료도 방대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2박 3일간 짧은 기간에 다 제출받지도 못했고 확인을 못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특검을 하게 된다면 예.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예. 상당 기간이 소요돼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화요일의 고정 코너죠. 마이너 분투기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입니다. 육체파 지식노동자. 제가 저번에 지식파 육체노동자라고 잘못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네. 강연 섭외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오마이뉴스 이탈남을 들으시고 강연 섭외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 그래요? 네. 참 역시나 대한민국 최고의 그 시사 팟캐스트 방송답게 왜 나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 왜 나한테는 안 들어올까?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포털 뭐야, 사이트에서 이거. 김남은 치면 제 연락처 이제 왜? 나오니까요. 갑자기 홍보 방송이 돼버렸어요? 예, 제가 그 강연 좀 입금되면요, 약간의 수수료 제가 이체해드리겠습니다. 강연료 얼마? 예, 얼마? 저는 적정 가격에 있어요. 그래요? 이거 방송 끝나고 따로 얘기합시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라고 할까요? 네, 오늘은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 특히나 이제 연예인 지망생이 100만 명이 넘는 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연예인 지망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김남은 씨의 어떤 그 경험담을 기초해서 얘기를 풀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 지망생이기도 했었나요? 아니죠. 그건 제가 아니죠. 어떻게 연예인 지망생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가능해. 저 영화에서 저기 깍두기 역할 이런 거. 그건 이미 제가 했어요. 오. 야시장 7탄인가? 그 영화에서 저는 성추행범으로 출연한 적이 있고요. 무슨 영화요? 야시장 7탄. 성인 영화입니다. 한때 비디오 시리즈 유명했어요. 동시 개봉관에서 트는 동시 거. 개봉이 아니라 바로 비디오로 나오는 거죠. 영화 1시간 반 중에 1시간이 다 이제 배드씬인. 그런 거에? 예, 그런 영화에서 성추행범. 성추행범으로? 그렇죠. 성추행했다는 거 아니고 성추행범으로. 그 대학교 때였고, 예. 뮤직비디오에서도 이 여자 주인공을 납치해서 감금하는 역할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로 영화에서는 다 그런 역할. 주로 저격. 예. 캐스팅이 아주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 그쪽으로만 찾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방송 생활도 좀 꽤 했었고, 주변에서 그런 청소년, 특히나 연예인 지망생들이 어떤 식으로, 뭐랄까요. 그 대우를 받고 고생하는지 좀 봐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연예인 지망생이 100만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숫자죠. 100만 명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일단 청년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그렇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의 10대, 20대 분들이 예. 어떻게 자신의 꿈을 생각할 때 연예인을 이제 상위 리스트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연예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라는 증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남은 씨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저기 많이 전전했잖아. 네. 그러니까 연예 학원을 한번 차려보면 어때요? 연예 학원이요? 제가요? 100만 명 시대라며. 정말? 음. 그런데 연예 학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이제 기획사 형태로 발전했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력 있는 학원이라면 그렇게 운영 안 하겠습니다만 네네. 저한테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엄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악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향하고 싶습니다. 야,
그래요? 네. 야, 양심파. 양심파이고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혹시라도 그거 할까봐 내가 미리 이제 선을 그어놓는 거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네. 동네 선배님, 중학교 때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누가냐면 부활에서 보컬이 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 천년의 사랑 박완규.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머리가 장발에 당시에 기타를 메고 다녔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애 망쳤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창 그 연예인 준비하실 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했다고요. 옛날에 딴따라로 올랐지. 딴따라로. 그렇죠. 연예인 그 송탄 시외버스 터미널 뒷산에서 예. 노래 부르고 그러셨거든요. 연습하는. 지금 그 시외버스 터미널 뒷산 없어지고 이제 호프집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연예인 지망생하면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른바 사기범들. 네. 사기치는 인간들. 네.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 빙자에서. 그렇죠. 이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길거리 캐스팅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위험성이 상당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만 일단 들여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자신들의 어떤 그 틀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각종 그 수당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른바 기획사 차려놓고 뭐 무슨 오디션을 해야 되는데 이때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아니면 뭐 PD 만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획사를 만났을 때 본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재능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기획사에서 돈을 내면서까지 잡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이 없는 친구들에게 일정 부분 아니 그 이상의 환상을 심어주고 그걸 네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 모셔와서 이야기 좀 하자. 돈을 뜯어서 결국 그 돈이 실력 있는 애들한테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엉뚱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 그거 모르죠. 제가 한때 영화배우 될 뻔했다라는 사실. 아니, 일단 얼굴은 잘생기셨으니까. 목소리도 중하시고. 간만에 참 옳은 소리 하시네. 예. 특히나 눈이 참 그 스틱 눈을 닮았어요, 가수. 제가 진짜로 영화 주인공으로 출연할 뻔했다니까. 어떤 영화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6mm 영화가 처음으로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 대학 동기애가 영화에 심취한 애가 개를 부어가지고 필름을 샀어요. 그래갖고 시나리오도 썼어. 저 주인공 시켜준대. 와. 제목 지금도 안 까먹어. 시나리오 제목이 복날. 초복, 중복, 그러니까 말복하는 복날. 스토리가 뭐냐면 할리우드 드림에 빠지는 정신 나간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태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청카바에 청바지에 그 카우보이들이 신는 구두 있잖아. 그거 신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주한미군하고 길거리에서 싸움 붙어서 칼 맞아 죽는. 이거 실화야. 그래갖고. 실화예요? 실화라니까. 아니. 제가 출연할 뻔했다는 게. 그래서 한 달 도망 다녔어요. 한 달. 출연 못 하겠다고. 근데 지금도 후회돼 죽겠어. 그때 출연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저한테 강연 요청하시고요. 또 여기 진행자분에게 영화 출연 섭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목소리 출연도 했어요. 작년에. 어떤 영화요? 연가시에. 연가시에? 목소리 출연했는데 그다음 몇 개 댓글에 달렸는데 어색해서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저는 그 전설의 주먹. 전설의 주먹의 그 해설자 역할로 섭외가 왔다가 그분 해설자 역할이 좀 많아지면서 전문 연기자로 대체됐었고요. 예전에 조승우, 이나영 씨가 주연한 후아유라는 영화 있어요. 후아유에서 그게 실화고요. 실화고 주인공 인물들 이름이 지영태, 김남훈인데 지영태는 제 친구고 김남훈은 저예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 영화 출연할 뻔도 했었어요. 근데 그 김남훈 역할로. 출연할 뻔했던 것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지만 빌려주고 그래서 그 김남훈 씨 역할했던 사람이 키도 크고 프로레슬링 티셔츠에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금발머리의 사나이. 저랑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도 금발인데? 김남훈 씨도? 알겠습니다. 다시 본류로 돌아옵시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건 역시나 그 이제 성까지 유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W 엔터테인먼트,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 소속사 연예인 지망생을 이제 성폭행한 혐의로 얼마 전에 구속되기 했었고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사회 기득권층에 의한 고 장재현 씨 성폭행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건에서 보듯이
이 연예인 지망생을 마치 자신의 어떤 자원처럼 활용하면서 예. 그분들의 인권을 마음껏 유린하는 예.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장전 씨 그 소속사 사무실이 제 사무실 옆에 있었어요. 지나가다 하여간 본 적이 있어요. 다 걸쳐. 김남우 씨는 걸쳐요. 어떻게? 걸치니까 갖고 나온 거죠. 이 예, 아이템도. 예. 거기가 어디냐면은 강남구청 사거리랑 선능력 사거리에 예. 돈텔마마라고 있잖아요. 그 유명했던. 네, 그 유명한 돈텔마마 건너편에 예. 건너편 건물 지하에 제 사무실이 있었고요. 예. 지상엔 못하죠. 예. 네, 이 강남에서 제가 어떻게 EF, 3F에 삽니까? B1에 살고 있었고. 예. 그 옆에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바가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바인데 2층에는 T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간판 회사 간판이 있고 옆에 밴도 있어요. 연예인 밴. 그래서 여기 바 좋아 보인다 들어갔더니만 거기 일하시는 분이 여기 어떻게 오셨네요. 그래서 여기 그냥 뭐 칵테일 한 잔 마시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손님 안 받습니다. 회원제구나. 그래서 예? 예, 알았어요. 딱 인사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 지니까 3년인가 4년 지나서 보니까 바로 그 사무실이 그 건물이 고 장재현 씨가 소속돼 있던 사무실이었고요. 1층은 바고 2층은 사무공간, 3층에는 사장실이 있는 아주 변칙적인 구조였었고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3층 사장실 옆에는 침대와 월풀 욕조까지 있는. 그렇죠. 그때 보도 나왔죠. 네. 그런데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도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는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사무실에 그냥 퀸 사이즈 침대에 월풀 욕조까지 있다는 거는 이건 다른 용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 내가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 장재현 씨 사건의 실체가 지금도 확실하게 규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네. 사실은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네. 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그게 밝혀질지 참 그것도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맞습니다. 사례죠. 예.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노예 계약에 문제가 있죠. 왜 노예 계약이냐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7년 계약을 합니다. 7년 계약 기준이 뭐냐면 데뷔 이후에. 그러면 소속사 연예인 준비생을 한 2, 3년을 했어요. 예. 뭐 5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대 초중반에 드디어 데뷔를 했어요. 꿈의 데뷔. 네. 이 데뷔도 굉장히 힘들죠. 작년에 데뷔한 예를 들어서 팀이 한 50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100만 명 중에서 50팀 나온 거니까. 진짜 뭐 몇십만 분의 일을 뚫고 데뷔를 했는데 이때부터 7년 카운트 된다. 사실상의 노예 계약이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연예인이라는 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7년 전. 지금 2013년이니까 지금부터 7년 전까지 해서 지금까지 머리에 남는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그 몇 명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사라졌는데 7년, 뭐 10년, 아니면 어떨 땐 뭐 종신 계약 이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너 분특이 이제 을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연예인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그 요즘은 연예인이 되는 관문 중에 하나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네. 출연해서 네. 입상을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나 와, 가수나 이쪽은 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네. 뭐 그런 루트까지 됐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횡포나 이런 게 있습니까? 횡포라기보다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속성이죠. 네. 미디어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리얼리티 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얼리티 쇼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빅브라더, 서바이버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으면서 전 세계적인 광풍을 띠고 있는데 리얼리티 쇼라는 단어 자체에서 갖고 있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리얼리티와 쇼 이게 모순이 갖고 있는 것처럼 오호. 예. 출연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알렸을 때 얻는 부작용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리얼리티 쇼는 우리가 포르노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냐면은 어떤 예술의 형태로서 보여지는 성행의 장면과 예. 얘들 실제로 하는 거야 예. 라고 했을 때 그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충격, 그 선정적인 충격의 강도가 더 센데 예. 리얼리티 쇼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 일반인들이 출연해서 가감없이 자신들의 속사를 드러냄으로써 시청자들 끌어들이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네. 참가자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나 네. 이런 것들을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 그러면서 어떤 이 극적 반전 효과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좀 미디어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미디어의 속성이 너무나 극대치된 게 바로 리얼리티 쇼고요.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라이프 스토리를 그 엮는 과정에서 왜곡, 네. 변형
네. 내지 원하지 않는 다른 가족의 어떤 신원 노출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냐 이거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서로 상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계약서까지 쓰겠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일종의 어떤 리얼리티 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무슨 엑스파일 이런 게 출연자가 나올 때마다 조작이다 아니다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메라 렌즈라는 것은 어떤 피사체의 핵심 사실보다 더 크게 보여주는 그런 확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다 음악을 깔고 나레이션을 깔고 자막을 깔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이제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 실제로 왜곡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그 속살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실제 촬영이라는 것은 8시간에서 10시간 촬영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네. 하나 찍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 테이프를 다 압축을 하면 1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 10시간짜리 테이프가 뭐 수십 개가 있는 상태에서 1시간으로 압축하다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다 이제 드러내면서 그 뭐랄까 가장 센 부분만 남는 거죠.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들 특히나 막말 논란 많이 일어날 때 기승전결을 쭉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럴 말 할 말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흔히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이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딱 떼내는 거죠. 맥락을 거세해버려. 맥락 다 빼내면 아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라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의 편집이 횡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올해 2번 출연 요청이 있었어요.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에? 예, 그 이쪽에 그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 오. 하나는 출연자로 하나는 멘토로 나가는 거였는데 오. 멘토로 나가는 거는 제가 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만뒀었고 고사를 했었고요. 예. 출연자로 나가는 것도 역시나 좀 시간이 안 맞아서 이 주말에 8시간을 다 써야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예. 거절을 했는데 출연료가 쌌나 보구나. 아니 좀 됐어요. 근데 거절했어. 예. 오. 그래서 그 시간이 안 맞는 게 가장 컸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8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가 1시간으로 편집됐을 경우에 나는 어떤 사람을 비춰질까? 그렇지.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었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리얼티 쇼에 출연했다가 자살한 사람들의 사진만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게 많습니다. 몇백 명까지 되는 거 아니지만은 거의 매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완전 나쁜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나름 맥락이 있는 건데 다 거세가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승을 한 사람도 사실 그닥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얼리티 쇼를 보는 이유는 16명, 8명의 참가자 중에 단 한 명이 남는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앞으로 더 잘 될지를 보는 그건 아니거든요. 즉 리얼리티 쇼의 인기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막판에 문자 투표든 뭐든 간에 필라네로 박수를 칠 때면 다 끝난 거예요. 그 출연자, 우승자의 효용 가치도 거기서 끝난 거죠. 근데 지금 가요계만 놓고 보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제 우승자나 입상자가 그래도 그 뒤에 뭐 차트에도 올라가고 네. 잘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중이 갖고 있는 호기심이 거셉니다. 만족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1등급 연예인 1등급 뭐 사람한테 그런 말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톱스타라고 하더라도 매주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생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약 8주 동안 우승자는 약 8주 동안 2개월 이상 본방, 재방, 3방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사생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사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재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제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일종의 권력 승계라는 거죠. 멘토들이 심사위원들이 결국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위를 통한 그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의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의 기본적인 속성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그 재능을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그 바운더리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시청률을 하나를 위해서 프로그램 쇼를 위해서 그 사람의 재능이 소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과도하게 경쟁이 된다는 거. 그리고 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이 오디션을 봤어요. 전화 오디션까지 포함하면 전화와 인터넷 점수. 200만 명이면 이게 몇만 명이에요, 진짜. 야, 그걸 걸러내는 데만도 어마어마. 걸러낸 것도 어마어마하고, 야, 연예인이 된다는 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200만 명이 이렇게 몰림이 된다는 것도 우습고, 또 그 어떤 그 반대적인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그 대학가요제, MBC 네, 대학가요제가 네. 작년을 기점으로 폐지가 됐죠. 네. 올해 이제 네. 열리지가 않는데 그 대학가요제처럼 대학가요제는 컴피티션이기보다는 그 페스티벌이잖아요. 제가 들어가는 축제가 들어가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그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대중들에게 그 명성을 얻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경쟁자들이 나오고 최종 토너먼트 우승자가 모든 부와 영예를 받는 듯 하다가 결국 다음 시즌에 가면 이 사람 완전 잊혀지는 이게 과연 예술의 속성과도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제 그 마이너 본특이니까 저는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자, 연예인 지망생이 100만 명 시대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100만 명 가운데 연예인으로 되는 경우는 극히 아주 드물죠. 1%라고 칩시다. 네. 1%만 해도 10,000명 아닙니까? 1%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그러면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에 좀 다 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데 항상 100점 나오는데 한 번 더 볼까?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안 되네. 뭐 그럼 말어.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정말 나는 죽으나 사나 연예인 해보겠다고 거의 그 올인을 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의 삶. 네. 네. 그 이후에 삶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꽤 있죠.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다 자영업자의 길을 걸으시는데 예. 쉽지가 않고요. 예. 사실 그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예. 학창 시절이 이제 휘발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뭐냐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오디션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지만 뭐 오디션이라든가 각종 오디션 아니면 뭐 학원 다니고 그 이제 재능을 이제 갈고 닦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그 학창 시절이 휘발이 돼 버려요. 네. 학교에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에 거의 안 나가는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의 그 폭이라든가 넓이도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 이런 이야기하면 뭐한데 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 좋은 형이고 나랑 친한 사람이고 친한 후배인데 네. 기본적인 사회 상식에서 그러니까 의무 교육이 사실상 없었으니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답답한 분이 많이 있죠. 이분 참 좋은 분인데 왜 이런 거를 모를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계속 더 뭐랄까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불이익이라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인간관계 폭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짧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조금만 더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이 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볼 때도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텐데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그 결국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과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바닥을 잘 모르지만 가장 상실감이 큰 경우는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연습생까지는 됐다가 네. 연습생 동기는 잘 나가는데 자기는 탈락해버렸을 때. 네.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정말 데뷔까지 해서 잘 나가다가 예. 이제 해체가 됐어요. 예. 근데 누군 잘 되고 누군 잘 안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잘 안 되는 친구들과 제가 잘 지내요. 잘 된 친구들이랑 역시 별로 없는데 잘된 친구하고는 친할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죠. 예. 걔네들은 다 밴을 타고 다니니까 만날 예.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잘 안 됐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인생이 망가졌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나름 자신만의 어떤 영역에 잘 가꾸고 있는데 예. 그런 상실감은 종종 토로하죠. 예. 왜냐면 그런데 그나마 그걸 토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잘한 거예요. 본인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그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까지 다 올라와서 영역을 갖춘 거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페인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옛날에 한 번 뛰면 업소 한 번 뛰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현찰 쇼핑백으로 받았는데 네. 내가 이거에서 월급 300만 원 어떻게 받아?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넘에 등치고 다니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워낙 경쟁이 세니까 조금이라도 재능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연예인을 꿈꾸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예인을 돈이랑 같이 생각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들어간다는 건 진짜 잘못 봐야 돼.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아티스트로서 내가 예술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누굴 기쁘게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돈도 벌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 유명세란 말이 있잖아요. 흔히 기사 보면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세를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유명세의 세는 그 기운할 때 세 이런 게 아니라
세금할 때 셉니다. 오, 그래요? 네, 유명세는 오. 세금할 때 세요. 즉 유명세는 타는 게 아니라 지불하는 거죠. 오호. 유명세는 내가 유명인이 됨으로써 느끼는 불편함, 부당함,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야, 명언 나왔어요. 네. 유명세는 타는 게 아니라 지불하는 거다. 연예인이 된다는 거. 네. 이 사회에서 그 뭐랄까요, 얼굴이 알려졌다는 것은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딴따라는 인식처럼 밑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렇죠. 연예인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뭐라고 한 줄 적으면은 난리 나잖아요. 네. 뭐 정치적인 견해를 밟으면 수구다, 아니면 뭐 빨갱이다,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사진 올려놓으면 위화감 조성한다, 그리고 뭐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꼰대질을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스타벅스 셀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생활을 알리고 싶어도 못 알리는 상태가 되는 건데. 남은 씨는 뭐 올려요? 저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막 올립니다. 마음대로. 네, 스타벅스 셀카에서 뭐 초밥집에서 60접시 먹은 것부터 올리고. 네. 60접시를 먹은 적 있어요? 와, 그 돈만 해도 얼마야, 그게? 그러니까 무제한 리필로 가죠, 전. 네. 그런 데 있어요? 있죠. 네. 방송보다 저 좀 알려줘요. 뭐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무한 리필 전문가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뭐랄까요, 그 유명세가 타는 게 아니라 지불하는 거, 그런 거 인식을 좀 가진 상태에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연예계 지망생 100만 시대라고 했지만 취업 준비생도 100만 시대 아닙니까? 네.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과도한 경쟁, 네. 그죠? 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관문.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탈락하는 사람들의 그 이후.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사회가 보듬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는 행위 자체가, 모든 구직 활동 자체가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제 얘기가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내 왼쪽 가슴에 저 대기업 빛나는 금색 배지를 달았을 경우에 일단 1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고, 그렇죠. 외제차를 유해 할부로, 니스 할부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걸 못 달았을 경우에는 난 다시 도서관에 들어가서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로 그 취업 과정이 오디션 과정과 똑같죠. 면접관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 것인가. 네. 성형도 하고 성형도 하고. 또 이 맞춤형 답변도 준비를 해야 맞춤형 되고 답변. 자신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 개인 가족사에 넣을 것도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이게 그 연예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꼭 연예계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요. 요즘 오디션과 그다음에 취업 면접장의 그 분위기가 약간 그 싱크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오디션 면접 장소에서도 이런 오디션의 어떤 시스템을 들어간 듯한 그런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서로 안 좋은 것만 배워가는 거죠. 사람을 들들 볶는 거에 대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경쟁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단 하나, 이 정말로 연예인 지망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각종 착취와 갈취를 일삼는 악덕 기획사와 악덕 매니저들에게는 제가 이제 악역 프로레슬러답게 프로레슬링 기술 하나 걸고 싶습니다. 뭐요? 탄자니아 백드롭이라고. 자, 이제 탄자니아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백드롭이 확 들어올려서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는 게 그렇죠. 백드롭 아닙니까? 네, 근데 탄자니아 백드롭은 들어올린 상태에서 약 10초간 공중에서 멈춥니다. 멈춘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극도의 공포감으로 쫄리게 만든 상태에서 확 찍어버리는 거죠. 야, 10초간 들고 있으려면 엄청 힘들겠네. 그렇죠. 저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백드롭으로 이제 배꼽 이상의 그 상반신을 모두 다 박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이 클럽 회원 권은희 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국가기록원 열람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정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벌써부터 입씨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아주 어찌 보면 간단한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건 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은 팩트가 수집이 돼야 됩니다. 팩트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월, 2월의 수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또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특검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빨리 발동을 해서 진실이 뭔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이 더 커진 정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탈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